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내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얼굴엔 고춧가루가 범벅이 됐습니다. 애 키우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장애가 있다고? 저 애 좀 치워. 보기 싫어.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날 리가 없어. 분명 내 쪽 문제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본능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난 이 집 며느리예요. 민우는 강씨 집안의 손자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팠던 건 민우가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입 닫고 나가. 우리 집안에 너랑 저애 둘 다 필요 없어. 강진우 쫓아내. 그날 밤 나는 아이 하나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을 내 아이 하나만을 품고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년 뒤 지금 내 앞에서 그들이 울며 불며 빌고 있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주막의 주아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정미입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아이 민우를 키우고 있죠. 민우 때문에 방문한 병원에서 청전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우 어머님, 아이에게 경도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4살배기 아들 민우의 작은 손을 꼭 붙잡은 채 나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중학교 음악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내가 내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사실 이 진단이 완전히 놀라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돌이 지나도 민우는 또래 아이들처럼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민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웅얼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어느 날 민우에게 좋아하는 장난감 기차를 건네주었는데 아이는 바퀴만 한참 돌리더니 다른 기차들을 일렬로 완벽하게 정렬해 놓았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져 소아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차창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는지 엄마인 나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럴 줄 알았다. 어디서 이상한 씨를 데리고 들어왔는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내 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마치 내가 집안에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민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제 장난감 곁으로 가 조용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순수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어요. 대기업 전략기획실 팀장인 남편 강진우는 퇴근 후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의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가문은 대대로 명문가였고 그는 장남으로서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불완전한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민우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특수 교육이랑 음악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그 순간 강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내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민우는 놀라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어요. 내 마음도 그렇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애 키우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강진우는 치를 떨며 소리쳤어요. 쪽팔려서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민우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앞뒤로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죠. 저 애 좀 치워. 꼴 보기 싫어.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날 리가 없어. 분명 내 쪽 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어요.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의 본능이었나 봅니다.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난 이 집 며느리예요. 민우는 강씨 집안의 손자고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내 뺨을 세게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민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입 닫고 나가. 우리 집안에 너랑 저 애 둘 다 필요 없어. 강진우 쫓아내.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민우의 옷가지를 가방에 던져 넣었고 그것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에서 차가운 무관심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를 꼭 안은 채 나는 친정도 없는 몸으로 어둠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우의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떨리는 것은 내 심장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이 작은 생명, 내 아들 민우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고난도 견뎌낼 것이라는 결심이요. 비가 쏟아지는 밤 전철역 구석에 민우와 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민우는 열이 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채로 집을 나온 우리에게 있는 건 내 지갑 속 몇만 원과 급하게 챙긴 민우의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민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날 밤은 버려진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민우는 열에 들떠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고 나는 밤새 그의 작은 손을 감싸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막막했지만 민우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다행히 학교에서는 내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민우의 치료비와 특수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나는 결심했어요. 밤에는 고액 1:1 음악 과외를 시작하기로.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과외를, 밤에는 민우를 위한 특별한 음악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버텼어요. 때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파. 민우와 매일 밤 음악 훈련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민우는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금세 지쳐했고 갑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뒹굴며 울어버렸습니다. 민우야, 다시 해보자. 한 번만 인내심을 갖고 달래봤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안 돼. 싫어. 민우야, 한 번만. 응? 다시, 제발. 그의 짧은 말에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피아노 앞에서 민우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을 때 문득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서적인 방법 대신 민우의 특성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색깔 카드를 이용해 음계를 가르쳤습니다. 빨간색은 도, 주황색은 레. 민우는 색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곧 색상과 음계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또한 리듬 놀이를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냄비와 숟가락으로 간이 드럼을 만들어 두드리기도 했죠. 놀라운 건 민우가 이런 방식에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민우가 스스로 피아노 앞에 앉아 색깔 카드를 보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점차 감각 통합과 표현력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말은 더뎠지만 피아노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어요. 기쁠 때는 경쾌한 멜로디를, 슬플 때는 무거운 화음을 선택했죠. 그것이 우리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음악적 재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가르쳐 준 적 없는 아침 라디오에서 단 한 번 흘러나왔던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어떻게 친 거니? 놀라서 물었어요. 민우는 대답 없이 계속 피아노만 쳤습니다. 그러나 음악 선생인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다. 이런 아이는 1000명 중 1명도 찾기 어렵다. 라는 사실을요.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열립니다. 민우를 출전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제안했을 때 나는 크게 망설였어요. 민우가 그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소음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에서는 민우의 자폐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주변 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귀를 막고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급식 시간에는 음식 텍스처에 예민해서 대부분을 먹지 못했고 수업 중에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우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민우를 인정받게 하고 싶었어요. 민우야, 콩쿠르에 나가볼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콩쿠르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대화 패턴은 여전히 독특했고 질문과 대답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어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습실의 형광등 깜빡임에 민우는 과부하를 느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렀어요.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패닉 발작을 일으켰고 당일 일정 변경은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정이 바뀔 때마다 민우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몸을 흔들었어요. 콩쿠르 당일 민우는 자신의 작품으로 무대에 섰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 그는 손을 계속 흔들며 자기만의 진정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평온해졌어요. 심사위원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우는 대상을 수상했고 음악 신동이란 타이틀을 얻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음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유학 생활은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다른 언어, 변화된 일상. 민우는 처음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자기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의 음악적 재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어요. 자폐를 이겨낸 천재 작곡가 마이너스 그 타이틀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민우는 눈맞춤을 피하고 짧은 단어로만 대답하며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귀국 후 첫 리사이틀에서 민우는 어머니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무대 인사 대신 곧장 피아노 뒤로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음악? 엄마 때문에. 짧고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립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독주회는 한 달 전에 전석 매진되었어요. 공연을 앞둔 대기실, 민우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정미야, 오랜만이구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강진우와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던 시어머니는 낡은 옷차림에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대기업 임원이었던 강진우는 얼굴이 퀭하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여기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공연인데 보러 오면 안 되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웃었어요. 신문에서 봤어. 천재 작곡가라며? 역시 강씨 집안 피가 흐르는구나. 민우를 본 순간 강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들, 아빠다. 알아보겠니? 민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제 뒤로 숨었어요.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우리를 내쫓았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우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옛일을 왜 들춰? 우리도 힘들었어. 진우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고 친구 보증 섰다가 사기당하고 이제 빚쟁이들이 집까지 경매로 넘겼어.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못 내고 어머니 수술이 시급한데. 그래서요? 차갑게 물었어요. 민우가 이제 돈 많이 벌잖아. 음악 로열티에, TV 출연료에. 부자 됐다며? 시어머니의 눈빛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어요. 우리가 친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강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양 의무가 있어.
나는 아직 민우 아버지고.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버지요? 내 살배기 아들을 쫓아낸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이 천한 것이 감히. 그래도 민우는 강씨 집안 핏줄이야. 우리 유전자 덕분에 천재가 된 거라고. 나가세요. 당장. 경비원을 불렀어요. 이분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공연장에서 내보내주세요. 그 순간 강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갑자기 그가 대기실의 화장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울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민우는 놀라서 귀를 막고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집구석,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낳은 병신 같은 애 때문에. 강진우는 연주의 프로그램북을 집어 던지고 꽃병까지 쓸어버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꽃들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가세했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이제 잘 됐다고 코 높이 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강진우는 이미 민우의 악보를 찍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내 아비를 이렇게 내버려둬? 민우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경비원들이 강진우와 시어머니를 끌어내는 동안 나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들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대기실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민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민우야, 할 수 있겠니? 연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찢긴 악보 조각을 모아 탁자 위에 놓았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악보 없어도 돼요. 공연장에서 그날 밤 민우의 연주를 들으며 많은 관객들은 그의 음악에 담긴 깊은 감정에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그 연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민우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민우는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민우의 성공과 영향력에 힘입어 저는 정미 콩쿠르를 설립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에서 열린 자선 공연이 끝난 후였어요. 민우의 연주로 재단 기금 마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고 저와 민우는 공연장 뒷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아들. 강진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지난번 대기실 소동 이후 몇 달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엔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강진우는 옷은 좀 깨끗했지만 여전히 술 냄새가 났고 시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헐떡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민우의 바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그들이 통곡하며 매달렸어요. 민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어요.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 소동은 더 커질 조짐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목매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 몰랐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내고 당신들 또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좀 봐.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 수술비만이라도. 민우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폐적 특성상 이런 혼란은 극도의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민우의 어깨를 감싸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만의 언어로 된 신호였죠. 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저에게 상황을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의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등록되었어요. 기초 의료 서비스와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재단을 통해 진행되었어요. 한 달 후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야? 한 달에 30만 원에 이런 좁은 방?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민우가 이렇게 유명한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강씨 집안 피 덕분에 성공한 거야. 강진우도 가세했습니다. 제발 집 한 채만 사줘. 아파트 한 채면 우리 노후는 해결되는데. 그 큰 재단에서 돈 좀 빼내면 어때? 누가 알겠어?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재단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곳이에요.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강진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민우 아버지잖아. 법적으로도 그래. 이제라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지. 언제까지 우릴 외부인 취급할 거야?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집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게 뭐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재단 직원에게 눈짓하며 지원은 계속하라고 신호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민우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차에 올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우와 나는 그보다 더 깊은 걸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오랜 시간 함께 흘린 눈물과 서로를 지켜준 사랑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가예술훈장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는 생중계를 위해 세팅되어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민우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2살 때 처음 콩쿠르에 나갔을 때처럼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든든해 보였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접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자폐 특성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우의 손가락이 익숙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자기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정미,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건 한 사람의 기다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지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던 밤 지하철역에서 민우를 안고 있던 순간, 첫 피아노 레슨에서 좌절하던 날들, 콩쿠르에서 떨던 작은 손, 성장통을 겪으며 밤새 울던 밤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 곡은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제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민우를 재울 때 항상 불러주던 우리 아기 잘도 잔다였어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노래를 민우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이제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쓰러지고 다시 일어섰던 모든 순간이 녹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니까요. 그 어떤 고난도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한 값진 대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곡이 끝나고 객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을 때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이 자리에 그대로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찾았고 시선이 마주쳤어요. 평생 눈맞춤을 어려워했던 아들이 그 순간만큼은 똑바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 입술로만 속삭였지만 민우는 알아들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가예술훈장 시상식 이후 재단은 더 바빠졌습니다. 많은 후원이 들어왔고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장되었어요. 그러던 중 재단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이사장님,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한데 강진우 씨와 어머님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호 프로그램만 받고 계시는데 처음엔 반대했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그들도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어요. 결국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재단 내 자원봉사 및 관리보조로 배정되었습니다. 첫날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콧대 높은 표정이었고 강진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악보를 떨어뜨렸을 때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주워주었어요. 더럽게 뭘 자꾸 흘려. 그녀의 투덜거림이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들른 날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강진우는 한 아이에게 피아노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탄 아이의 악보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재단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로비에서 한 부모님이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우 작곡가님 음악을 들려주신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어제는 손가락까지 움직였다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우가 피아노실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의 손에는 제가 만든 특별한 손가락을 위한 피아노 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뒷표지에 적힌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는 그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재단 직원이 보고했어요. 요즘 강진우 씨와 어머님이 많이 바뀌셨어요. 아침마다 먼저 인사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친절하세요.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중증 장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와 저녁 식사를 하던 날 그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아빠, 변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진 않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만 사람이 늦게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건 믿어볼게. 민우는 평소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선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민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색해했지만 둘이 함께일 때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비 오던 밤 아이를 안고 쫓겨났던 그때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민우와 나는 서로에게 기대어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눈물과 좌절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도 몰라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에 비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술가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여전히 내 손을 찾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제일, 행복이 제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